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국가 자격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 회장, KDC 한국드론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오석봉이라고 합니다. 방제 작업 준비사항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착륙 지점에서의 안전 및 주의사항에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소형 로터의 멀티콥터라도 로터가 회전할 때 접근 시 심각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착륙 지점에서 작업 시 로터가 회전하고 있는 동안은 무의식 중에 기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촬영을 간다든지 또는 또 방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기체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몰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조종자라든지 그 보조자가 이렇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좀 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기체에 가까이 온다든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최소 15m 이상, 우리가 이제 국가 자격을 하게 되면은 이거 안전거리는 20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최소 15m 이상은 떨어져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체가 수직 이착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 약재, 혼합 용기, 물탱크 등에 들어가면 살포 장치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론에는 어떤 모터 자체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것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드론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는 살포 장치 모터라든지 이런 노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소형 좀 스펙이 작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멀리까지 방제를 하러 갔는데 그런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방제를 뭐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재 배치 방법. 그래서 살포, 약재 등의 자재를 모아두는 장소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그래서 적재는 0.5m 정도 너무 높지 않게,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높게 하면은,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방제에서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바람이라든지 또는 뭐 밑에 뭐 세면이 깔려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바깥인데 당연히 안 깔려 있죠.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 너무 높게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하면 안 된다. 로터의 풍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벼운 물건. 우리가 이제 로터는 이제 이렇게 날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펠러라고도 하지만 로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레이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터의 풍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벼운 물질. 사실은 이 만약에 우리가 헥사 기체를 이렇게 날개 4개짜리 기체를 운영을 할 때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행 기체 이거 자체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15kg, 20kg, 뭐 25kg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기체 무게 양이 상당히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띄울 때는 만약에 쿼드콥터라면 날개 4개를 돌려서 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어떤 먼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뭐 봉지라든지 뭐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날개에 막 엉켜가지고 또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약재 혼합 용기 보존의 대기 위치는 이착륙 지점에서 아까 나왔었죠. 15m 이상은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착륙 지점의 선정 기준. 이착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멀티콥터 또는 뭐 무인기, 뭐 드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여객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우리 자동차는 이제 땅에서 도로 뭐 이런 데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적화해서 만든 어떤 기계가 되겠죠. 운송수단. 근데 이런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떠야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왜냐면은 이 뜬 상태에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물론 이착륙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체를 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착륙 시 비행기도 그렇고 뭐 멀티콥터도 그렇고 뭐 드론도 그렇고 이착륙 시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교육을 할 때도 비행 교육, 이런 뭐 이론 교육 말고 또 이제 비행 교육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지면이라면 여기서 기체가 뭐 뜰까 말까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고예요. 그래서 기체의 어떤 로터, 이 아이를 돌려서 띄울 때는 뭐 그냥 숭 한번 띄운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렇게 착륙을 해야 돼요. 착륙도 한 50cm 밑으로 내려와서 착륙 지점 보고 또 한번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띄울 때 이륙 시 숭, 물론 확 올라가면 안 되겠죠. 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사고지만 숭 이렇게 띄운다 이런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체를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하게 될 때는 이착륙 시 어떤 조종기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착륙 지점이 경사가 있는 경우 가능한 수평인 지점을 선정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이착륙 지점이 경사가 있는 경우 가능한 수평인 지점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지 뭐 주의사항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쿼드콥터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수평으로 이렇게 딱 이륙 지점에 이렇게 있어서 이제 비행을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진, 지면이 이렇게 기울여진 이런 부분에 있다면 기체 자체도 이제 기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양력의 불균형, 이 아이들이 로터가 4개 돌아서 떠야 되는데 양력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서 기체가 바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 주의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평평한 이런 곳에서 기체를 이륙 또는 착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평탄하며 모래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농로 등이 적합하다. 위하고 같이 겹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모래먼지가 가급적, 뭐 시골에 모래먼지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로에 먼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가급적 적은 이런 부분으로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탑재 용량, 그래서 기온과 습도, 현장의 해발 고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약재를 만지한 상태에서 이륙할 경우에는 최대 마력을
필요로 하여 부드럽고 신중한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과적은 장비의 비행 제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지금 방제를 하는 드론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제 양, 그러니까 약제 양으로 보면은 10리터짜리하고 또 20리터 요 형태를 많이 써요. 또 요즘에는 뭐 5리터, 뭐 7리터, 15리터도 이제 있긴 한데 10리터하고 20리터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데 10리터라면 사실은 이제 10kg이거든요. 그 10kg는 상당히 무거운 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체의 자체 무게가 이제 배터리를 포함해서 자체 무게가 뭐 한 15kg라 그래요. 그러면 10리터를 올리게 되면은 기체가 25kg이 돼버리잖아요. 상당히 이제 무겁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기체 용량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15kg짜리로 해가지고 10리터를 이제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10리터를 빼고 이 아이가 비행을 하면 한 20분에서 25분을 비행을 해요. 근데 10리터를 탑재를 하게 되면 비행 시간이 당연히 무게 때문에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한 10리터 방제하는데 뭐 한 7분에서 뭐 8분, 9분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8, 9분, 뭐 7, 8, 9분 이런 상태에서 한 3,000m 좌우 형태로 3,000m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 방제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분, 8분 이렇게 하지만 실제 방제를 하시다 보면은 그 시간 자체도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하나 참고해 주시고 장애물이 많은 곳은 적재 중량은 제한하는 요인이 있어 항상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기에 작업 전에 적재 능력의 2분의 1 정도를 확인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덧붙이면 좋을 게 뭐냐면 물론 내가 이제 방제에 능숙해가지고 몇 년 동안 방제를 하셨다 이러면야 뭐 이거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처음 어떤 방제를 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처음 시도할 경우에는 항상 미리 이제 한 번 정도 비행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잖아요. 또 약제도 근데 그 약제를 뭐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물을 채워가지고 기체를 띄워서 비행을 하면서 분사량이 잘 되나 또 분사 뭐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도 잘 나오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방제 살포 비행 작업, 그러니까 적용 작물에 따라 기준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작물 위를 기준으로 비행 고도의 높이다. 그래서 뭐 벼다 또는 뭐 콩이다, 뭐 고추다, 뭐 이런 작물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분사량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고도를 기체 이제 고도를 어디에서 높여서 방제를 하냐 이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작물 위를 기준으로 비행 높이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속도는 표준 살포량이 확보 가능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지방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뭐 4차 산업, 5차 산업 해서 뭐 AI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에만 많이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나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농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3대 투자자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그런 투자자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농업에 관심을 가져라.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 워런 버핏도 자기 그 후계자 있잖아요. 그 큰 아들한테는 큰 아들이 지금 뭐 연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쌀과 옥수수 이런 부분들을 대량으로 어떻게 이제 키워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이제 앞으로의 그런 산업 자체도 이 농업 이 부분이 어떤 뭐 AI라든지 또 첨단 이런 산업에 이제 뒤지지 않는 관심 산업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전주의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그 기체 목포도 그렇고 그 기체를 이렇게 납품을 한번 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정부의 어떤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멋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농업 방제라든지 뭐 입재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방 안에서 또는 마당에 이렇게 기체 이착륙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체를 띄워서 그 포인트 밭에 보내서 논에 보내서 거기서 약재를 자기가 다 뿌리고 또 오면은 약재 담아서 또 그 포인트에 가서 또 약재하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스마트 농업의 하나의 이제 일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절대값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도, 뭐 밀도, 작업, 작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밀류, 대두, 무 이런 부분에 작업 명칭, 뭐 병행충 방제, 또 수도 파종, 수도 제초, 뭐 병해충, 병충해 방제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살포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비행 속도는 보통 이제 드론이 이제 10에서 한 20m 정도. 물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는 갈 수 있어요. 그 뭐 40에서 50 이렇게 킬로미터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소형 드론 여러분들 뭐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FPV라든지 FPV 이런 아이들은 뭐 레이싱 드론이죠. 근데 그 레이싱 드론이 지금은 또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훨씬 더 이렇게 박진감 있는 이런 영상들도 만들고 하는데 뭐 그런 아이들은 거의 뭐 시속 180에서 200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방제 요 속도는 보통 이제 10에서 20km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비행 속도를 조절을 해주고 대부분 이제 비행 고도는 이제 3에서 5m.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간격, 이 비행 간격, 고도, 간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기체에 운영하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패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위성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수치상으로 전부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제 작업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뭐 제가 이제 기체를 실제 뭐 제작도 하지만서도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수치상으로 뭐 고도 3m에서 5m 뭐 밀류 대두 이거는 뭐 벼는 얼마 뿌리고 간격은 얼마 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거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변동성 있는 이런 수치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데 조금 더 이제 농업 분야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농업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좀 더 갖는 분이라면 어떤 시간을 한번 두고 뭐 1년이면 1년, 1년이면 뭐 이제 사계절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아이는 얼마를 뿌리고 또 얼마 폭으로 뿌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의 어떤 작물에 자라는 그런 거 이런 부분도 같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농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산업 뭐
뭐 이런 부분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정말 인간에 있어서 먹고 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먹고 살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관심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의 정말 좋은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자료들을,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그 외부에 나가서 또는 논에 가서 또는 뭐 어느 밭에 가서 어느 작물 그 위치에 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드론 관련 산업들이 실제적으로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서브 산업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작업 종료 후 주의사항. 우리가 이제 농약이라는 것은 방제할 때 농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 용기를 완전히 폐기시킨다. 남은 약재를 안전한 장소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한다. 기체 살포 장치는 충분히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세정액은 안전한 장소에 처리한다. 세척은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내가 어떤 농약을, 어떤 형태의 농약을 방제를 해야 될지 또 다르기 때문에 꼭 방제 후에는 이제 살포 장치 세척을 좀 해준다, 이 부분이 되겠죠. 얼굴, 손, 발 등을 제대로 씻고 반드시 가글을 한다. 이거는 조종자, 보조자, 신호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어떤 주요 구조, 이 부분이 나왔어요. 드론의 주요 구조. 그래서 드론의 구성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 드론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 이제 조종기하고 드론, 쿼드콥터, 날개 4개의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데, 드론의 구성이 간단하게 보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뭐 기체, 무선 조종기, 탑재 임무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기체의 구성품으로는 기체, 동력, 전달 계통, 제어 장치, 전기 계통 등이다. 위에 보시게 되면 기체 여기 나와 있고, 무선 조종기 나와 있고, 또 탑재 임무 장비. 탑재 임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촬영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임무 장비가 되는 거고, 뭐 군사용으로 이걸 쓴다 이러면은 또 군사용으로 언어를 보내야 된다. 마이크를 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는 뭐 총을 쏴야 된다. 총이 또 임무 장비가 되겠죠. 뒤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했던 기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했던 기체인데, 이거 몬스터 S라 그래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도 뭐 별거 크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 뭐 한 4만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개 조금 넘고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위에 이제 예쁘게 된 이런 이제 캡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빼냈어요. 그래서 캡을 빼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그 캡하고 그 안에 둘러싼 전체 이 부분을 그냥 메인 프레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메인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모터로 가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암이라고, 뭐 암대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암대 끝에 모터가 있고, 그 모터 위에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날개를, 그러니까 브레이드를 그 위에 달게 되겠죠.
브레이드나 로터나 날개 같은 용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얀 부분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하얀 부분 밑에 기체 이제 본체 메인 프레임 밑에 보면은 농업 방제를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하얀 통 여기다가는 이제 농약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하얀 통 위에 배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조금만 더 이제 안쪽으로 조금만 더 내부적으로 메인 프레임 안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FC가 제일 T1 가운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FC가 되면 프라이 컨트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속기, 이 변속기 여기 변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U라고 이제 PMU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T1 제일 가운데 이제 T1 프라이 컨트롤 FC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FC라든지 여기 PMU라든지 PMU는 어떤 모터 이쪽에 이제 전류를 이제 보내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죠. 전류를 보내주는 장치. 그 다음에 여기 ESC라는 변속기도 있네요. 그래서 변속기도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ESC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이제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여기서 FC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와 같은 건데 FC가 고장났다고 해서 저희가 FC 꺼내가지고 뜯어서 이거를 뭐 납땜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FC 자체를 이제 갈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제 기체를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자가 정비 이런 부분은 해두면은 상당히 좋죠. 자가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체를 물론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어떤 드론 정비사는 아직까지 국가 자격은 아닙니다. 이제 민간 자격으로 아직까지 국가 자격이 나온 건 없죠. 그래서 민간 자격으로 해서 저희 한국 드론 진흥협회에서도 이제 민간 자격증을 하면서 요 이제 기체를 전체 조립, 분해 이 형태로 해서 기체의 어떤 센서라든지 또 기체 역할이라든지 또 기체 조립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경량 정비, 수리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는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PMU라든지 이건 관성장치인데 이거는 이제 센서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체 내부를 잘 못 보셔서 왜냐하면 어느 기체 팔 때도 이렇게 내부까지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좀 이쁘게 포장해서 보여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만든 기체를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자, 이제 조종기가 있어요. 자, 이 조종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이제 이 과정을 끝나고 필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필기 시험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조종자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자, 그러면 이제 기체를 하나 이제 들고 어느 지점을 갔어요. 어느 A라는 지역에 가서 내가 오늘 뭐 촬영을 해야지, 뭐 농업 방제를 해야지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체를 이제 안전거리 한 20m에다 두고 그 다음에 조종기가 있겠죠. 물론 뭐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만 기체하고 조종기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체를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이러는 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기체에 이 조종기, 그 다음에 기체, 조종기,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 배터리를 올리고 바로 전원을 넣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조종기 먼저 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체 온을 시킨다. 우리가 외부에 나가게 되면 어떤 지작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해서 아주 미세한 전파들은 있는 거거든요. 또 기체를 온을 시키게 되면 바로 GPS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행여나 기체가 어떤 다른 신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움직여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미세한 신호들이 있지만 그 아이를 강력한 신호로 잡아주는 게 사실은 이 조종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드론을 운영을 할 때 항상 조종기 먼저 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체를 두 번째로 온을 한다.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철칙이거든요. 자, 그 다음 운영이 끝났어요. 운영이 끝났어.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를 먼저 오프를 시키고 조종기를 다음에 오프를 시킨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 아마추어라든지 처음 기체를 운영을 하는 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왕구형 형태로 막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또 아빠가 아들한테 선물할 때도 보통 보면은 그냥 뭐 왕구형이 아니라 왕구형 중에서 상당히 스펙이 있는 몇백만 원짜리도 막 이렇게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체가 막 떨어지고 뭐 자격증도 없고 또 실제적인 운영하는 거 보기에는 쉬운 것 같죠.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운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체 사고라든지 내가 띄웠는데 왜 여기서 하나인데 기체 띄웠는데 스로틀 올리고 러더 돌리고 엘리베이터 치고 그다음에 에어런 치고 이랬는데 왜 이 방향대로 안 가고 기체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7, 80% 뭐 거의 90% 육박하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컴퓨터 리셋 기능하고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 기체라는 것은 처음에 나올 때 이 아이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상품으로서 어디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착륙하면서 충격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센서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재부팅, 제자리로 돌려주는 게 캘리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사고들의 대부분들이 그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 사고와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고 기체 캘리브레이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종기 온 시키고 그 다음에 기체 온 시키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기체 오프 시키고 조종기 오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뭐냐 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간단하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리셋 기능인데 그러니까 기체를 들어서 뭐 이제 정면으로 360도 돌리고 또 세워서 360도 돌리고 그런 이제 센서에 의해 가지고 그 표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할 때는 저 앞에 기체가 있으면 쟤의 어떤 상태, 뭐 배터리 상태가 어떠나 뭐 상태가 어떠나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앞에 LED가 있어요. 기체 앞에. 그 LED로 뭐 초록불, 깜빡깜빡 또는 이 불이 빨강불 또 깜빡깜빡 이런 걸로 이런 기체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뭐 산업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할 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탭에서도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fail safe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역사적으로 뭐 오랫동안 있었던 항공기나 뭐 헬기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fail safe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해서 자동차,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는데 뭐 핸드 브레이크도 있고 뭐 이중으로 있고 또는 뭐 전자 브레이크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fail safe 개념인데, 드론은 어떤 역사랄까요?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아주 상당히 약합니다. 점점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드론 운영에 있어서 그런 안전관리, 안전비행 이런 부분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드론 국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실전에 투입을 해요. 우리가 조종사에서 조종자 면장을 따가지고 바로 그 투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는 여러 형태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체 띄워서 날개가 하나 부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국가 자격이지만서도 아직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또 기체 띄워서 날르는데 돌풍이 갑자기 8m짜리가 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이제 용역을 하나 진행 중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드론이 그런 개념이 좀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종기, 이 드론을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EI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이제 안테나, 뭐 전원 표시 등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조종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조종기에서 뭐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좌측 조이스틱하고 우측 조이스틱입니다. 좌측 조이스틱, 우측 조이스틱.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비행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드론 국가 자격에 도전한다든지 1종이라든지 2종 또는 뭐 그 위에 뭐 지도 조종자 과정 또는 뭐 실기 평가사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1종을 따야 또 지도 조종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1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 비행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틱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감각적으로 이제 정말 잘 스틱을 친다 그러죠. 잘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두시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밑에 조종간, 그래서 기체의 전진, 후진, 좌이동, 우이동, 고도 상승, 고도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을 조종하는 부분이며, 조종간의 배치에 따라서 모두 1, 2, 3, 4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 모드 5, 모드 6, 뭐 모드 여러 가지 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드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조종 방식은 모드 2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모드 2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드 2 방식이 뭐냐, 이걸 아시면 되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 2 방식은 왼쪽 스틱은 스로틀이라고 그래요. 스로틀. 그래서 이게 왼쪽 스틱을 이렇게 쭉 위로 올리게 되면 이제 스로틀을 올려주세요 하면은 기체가 이륙하는 거예요. 기체가 이륙. 자, 스로틀을 내려주세요 하면은 기체가 착륙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상하로 움직이는 게 스로틀,
키를 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체가 있는 방향에서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고, 이 부분은 이 왼쪽 키 이 아이를 이제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내가 이거를 왼쪽으로 치게 되면 기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이 정면이라면 항상 조종자는 기체 후면을 보고 제가 이제 조종자라면 이 기체 후면을 보고 조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러더를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면은 기체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러더다. 러더 왼쪽으로 치세요 하면 러더 왼쪽으로 이렇게 치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왼쪽 키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왼쪽 키는 스로틀 상하, 이륙 착륙, 그 다음에 이제 좌우는 러더 키다, 러더 키다. 그 두 가지. 그 다음 오른쪽 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엘리베이터, 키를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기체가 전진하게 되겠죠. 자, 기체를 뒤로 끌게 되면 후진하게 되겠죠. 이건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또 이제 후로 쳤지만 좌우로 치게 되면 이 아이가 선수를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전진 엘리베이터, 에어런 키다, 에어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상하 왼쪽 키 스로틀하고 러더, 스로틀, 러더, 오른쪽 키 엘리베이터, 에어런, 엘리베이터, 에어런, 직진, 후진, 전진, 후진하고 좌우. 이 방식을 모두 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론에서는 거의 모두 투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체를 운영을 할 때, 기체가 이제 정면에 있으면 이 안테나를, 지금은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두 개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테나는 항상 기체 방향을 보고 서 있는다, 세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방향을 두고 서 있는다. 그래서 조종기에 주파수를 비행체에 보내는 4개체이며 2.4GHz를 이게 정확하게 하면 2.4에서 2.48인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주파수가 전달되는 폭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2.4기가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5G 같은 그 전파 내역도 이제 지금은 드론 운영에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5G 계통도. 그래서 2.4 요 대역대는 그냥 어떤 이제 서로의 어떤 컨트롤 이 부분이고, 5기가 요 내역대는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활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림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그 기체에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로틀, 또 러더, 엘리베이터, 에어런, 이 부분을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것을 트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 모드 전환 스위치, 대부분의 조정기가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스틱이 좌쪽 이게 중심에 있잖아요. 왼쪽에 스틱이 있고 오른쪽에 스틱이 있고. 근데 앞에 이런 스위치 지금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위치들이 더 많이 달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체를 만들고 제작을 할 때 이 아이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앞에 이제 스위치를 더 만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아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스위치 있어가지고 복잡해 할 것도 없어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이 좌측 조이스틱하고 우측 조이스틱,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게, 이 모드를 바꿔주는 게 있어요. 아까 그런 모드 말고 이제는 GPS 모드하고 자세 모드, 뭐 자세 귀환, 자동 귀환 모드, 이런 백홈 기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륙 지점에 저절로 돌아오는 뭐 그런 거 이제 일반적인 거고, GPS 모드하고 자세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종 실기 시험을 보러 간다 그래요. 일종 실기 시험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코스가 이제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전체 모드를 다 GPS 모드로 비행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세 모드. 이 자세 모드를 이제 attitude 모드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ATT 모드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자세 모드는 ATT 모드다. 그럼 GPS 모드하고 ATT 모드의 차이점이 뭐냐? 뭐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대기권에 GPS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GPS 위성, 그러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위성인 거죠. 그 GPS는 그 미국의 위성 이름이,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주는 미국의 위성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에도 뭐 그로니스라는 그런 위성을 한 35개 정도 운영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GPS 그 위성을 한 35개 정도 운영을 하고, 또 중국에서 뭐 베이두라는 이런 곳에서도 한 25개 위치 잡아주는 위성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갈릴레오라는 그런 위치 잡아주는 위성도 한 2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도에도 뭐 몇 개 운영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GPS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이나 무슨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민간에서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그 GPS 위성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미국같이 이런, 그러니까 돈에 이제 명확한 이런 자본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이제 GPS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 돈 내시나요? 돈 안 내시잖아요. 뭐 저도 그냥 방송국에 올 때 이렇게 돈 안 내고 그냥 GPS 활용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첨단 장비를 쓸 때도 거기에 대한 비용, 우리가 휴대폰만 써도 한 달에 뭐 얼마씩 내는데 GPS 그 첨단 장비를 쓰는데 일절 비용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왜냐면 그만큼 또 미국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GPS를 자기네 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 미국은 그런 이제 GPS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데, 이 기술이 이제 얼마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상의 이제 기술들, 최고의 기술들이 이제 같이 뭉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첨단 장비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학도 그렇잖아요. A 과학, B 과학, 현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A, B 플러스 해가지고 C 과학이 나오고 C하고 D가 플러스 돼서 E 과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GPS 위성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료로 활용을 하게 해주죠. 민간에서는. 근데 재작년에도 이제 중국에서 베이드 2라는 그 위성, 그게 이제 뭐 GPS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오차가 현격히 줄게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되게 막 고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그 활용을 해보니까 GPS보다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제 활용에 있어서 오차가 너무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어떤 GP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사람들은 그 GPS보다 또 한 단계 앞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군사용으로 활용을 하죠. 군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GPS라는 그런 아주 좋은 장비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어떻게 보면 드론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드론 산업의 발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GPS 모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